네, 어려운 법률적 이슈 최고의 베테랑 변호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코너죠. 법조 삼거리의 세 분의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배성 변호사, 전홍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왜 이렇게 이슈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 명쾌한 해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총리와 비밀 회동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같이 보시죠.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났고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저 서영교 의원님 발언 듣고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눴든 사실 나누지 않았든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지금 단독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1년 전에도 뭐 윤석열에게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또 부승찬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지금 특검에서도 지금 비아폰 서버가 열려서 비아폰으로 누군가에게까지 전화했는지까지 알아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조희대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퇴근길에 이런 네. 만남도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행해졌잖아요. 그렇죠. 이 일은 실제로 4월 22일에 대법원 소부에 회부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소부에 회부됐을 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실제로 파기환송을 한 데까지 총 9일이 걸렸지만 네. 이미 이틀 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표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법원장 및 주심 대법관과 함께 실제로 그 사건이 왔을 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답정너였던 기록을 읽지 거죠. 않고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을 정확한 워딩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를 실제로 실행행위가 있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실행- 만남이 있었다면은 네. 실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법원 노조에서 그 당시에 5월 8일에 성명서를 냈어요. 네.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하라. 그리고 다시 이번에도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결자해지하라.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 바로 대법원장 본인이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의 기록을 읽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법원장이 네. 주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국민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냥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냥 범죄 피의자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신뢰는 신뢰대로 상실을 했다고 보는데 어제 그런 얘기했죠. 한덕수와 논의 안 했다. 그러니까 녹취 증거 있다는데 수고하세요.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본인이 이런 의혹을 대상자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도 또 나왔었는데 그때도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뭐 어젯밤에 얘기하겠다. 그거는 며칠 동안 생각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워딩이 고작 한 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정도 워딩을 봤을 때에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지 않았을까. 오히려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만난 적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아주 강하게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거 보면은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논의는 안 했지만 만나긴 했을 수도 있고 네, 그 만남이 그렇죠. 나중에 걸리게 되면 사적 자리였다, 다른 거였다, 그냥 만났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논의한 적 없다라고 한 게 결국엔 발뺌을 하고 그게 뭐 녹취록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 직접적인 논의한 증거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좀 발뺌하려는 태도 아닌가. 딱 법조인이 답변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그런 수준의 답변이에요.
말씀하신 그 것처럼 말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의한 적 없다라는 네. 말이 만난 적 없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는 예, 판단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잘못했다가 말꼬리 잡힐 수 있거나 증거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피해갈 준비를 하고 말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된 말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드는데 다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네. 아직 이제 몇 명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뭐 녹취가 있다는 말은 있지만 정말 녹취가 공개가 됐다거나 그쵸. 이런 게 아직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양승태 국정농단 그 이상이죠, 완전. 뭐 국정농단급 정도가 아니라 네. 헌정사상 이 정도가 대선 있었나? 개입. 예, 있었나 싶어요. 이랬나 싶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완전히 그냥 저기 헌법 고쳐서 재구성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 개혁의 동력이다. 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언론 보도나 아니면 여론이 확 끌어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여론이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수사를 하겠죠. 하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지금 중요한 건 제대로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뉘앙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증거 있다라고 증거 있지 않냐, 증거 있다라고 하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게 뭐 증거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나 대법원장인데 뭐 나까지 올라오겠어? 내가 처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직접적으로 뭐 어떤 그런 만남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또 전문 증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들이민다고 한들 이게 뭐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게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특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녹취록은 아니라고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특검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네네. 수사와 관련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벌써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나온 걸로 수사 대상이다라고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는 뭐 어떤 뭐 증거라고 들이밀 수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거는 그 참석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참석한 사람 중에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전문 증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결국엔 사법개혁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떠한 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 사안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네. 지금 금방 조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만약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예. 누가 수사할 것이냐? 수사 주체. 예, 주체 일단 왜냐하면 이제 검사든 뭐 아직은 검사니까요. 검사가 결국 주도해서 한다면 검사가 지금 자기들이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법원하고 싸울 것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원을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반대쪽에서 생각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거를 영장을 다 내주고 제대로 판단할 것인가? 양승태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뭐가 이제 보이냐면 이게 법원의 심각한 문제를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법원이 판단하는 게 맞나?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절차를 좀 생각하면 지금 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네. 이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내부적으로 얘기되었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게 한 3개 네. 정도 되거든요. 이제 첫째는 특히 이제 법원, 네. 법조인에 관한 재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를 지금 여러 개 두는 게 있지만 이제 네. 헌법을 바꿔서라도 네. 개헌 어차피 개헌이 연결돼 있으니까 네. 뭐 노동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법원들을 각 전문 법원들을 두고 법원들의 독립성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배심 재판을 좀 강화하는 그런 사실 지금 현재 배심 재판이 권고적 효력만 있거든요. 네. 저기 배심원들의 판결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권위를 주는 그러니까 이런 최종적 판결로서 구속력을 주는 게 하나 필요할 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법원 구성원을 그러니까 법관의 구성원들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이제 뭐 오래 젖어 있으니까 반민특위 같은 형태를 그렇죠. 원하시는 말하자면 거예요?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변호사가 되는 과정, 뭐 옛날에 사법시험이나 지금 네, 네. 변호사 시험 출신들만이 법관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사실 우리 헌법상으로도 그게 당연하진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시험에서 변호사 시험으로 넘어갈 때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구성원 판사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판사의 다양화. 네, 판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뭐 좀 그 노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관의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아니더라도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인사하고 예산을 독립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말이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가 사법부를 그냥 독립시켜주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판사 전체에 대한 인사권과 네, 판사 그렇죠. 전체에 대한 예산 받아와서 거기서 편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적어도 고등법원별로 인사를 독립을 시킨다든지 판사의 임용과 뭐 인사 관련에 대해서 독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급 법원 그다음에 각 전문 법원들 사이에 그렇게 분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논의들이 사실 사법개혁 논의할 때 처음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지금 사법개혁 논의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사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제2의 제3의 정치 개입 판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방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법의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에서는. 근데 네. 그 독립성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한 거예요. 네. 각 판사는 개별 각자가 모두가 독립기관으로서 각자 판단하는 거지 네. 다른 판사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모든 판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판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평가하진 않아요. 한번 판사가 임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절대 개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러한 재판들이 잘못됐구나. 국민들이 쉽게 탄핵할 수도 있고 그런 판사는 제명시킬 수도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네.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동일한 헌법적 가치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판사들을 억압을 하지 않으면 점점 자기들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엔 뭐 지금 왜 윤석열이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느냐, 조의를 믿어서 저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런 배경 때문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치권 추천 몫을 없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 소지는 좀 없을까요, 신 변호사님? 아니 지금 많은 전담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우리 김필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법관의 자격을 새롭게 정하겠다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판사들 구성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네. 전담부를 만드는 거라서 이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근데 이런 안까지 지금 양보해서 100번 양보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책 상황이 네. 민주당이 뭘 해도 위헌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에요. 뭘 해도 다 위헌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내란 재판부가 아니라 네. 뭐 직위원 탄핵을 했다. 그것도 네. 위헌이라고 부를 거고요. 직위원 탄핵도 직위원 탄핵은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기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하는 네. 것보다 네, 네. 직위원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정치적으로 가능성 측면에서 측면에서 보면 얘기하는 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직위원 탄핵을 하든 아니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네. 직위원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쪽에서는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개혁 국면에서 물론 이제 뭐 협치의 가치를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현재 지금 내란과 관련된 개혁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뭔가 있어서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너무 무게나 아니면 의미를 두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법사에 계시는 분들 최근에도 계속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이론적 근거나 숙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는 두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워딩 때문에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니까 뭐가 엄청난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법원에 전담 재판부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건설이다 보면 들어서. 건설 사건만 하는 재판부가 따로 있고 예, 이미 그런 예. 뭐 전담 재판부가 이미 교통사고만 존재한다. 하는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예. 그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그 사건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좀 관계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 그 내란 사건만 다루는 그 재판부를 둔다는 건데 네. 이게 무슨 위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에 뭔가 특별성이 있고 이게 엄청나게 새로 뭐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다.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법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논쟁이 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 이 사법개혁 논란이 나오니까 선출 권력, 뭐 상권 분립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어른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다 워딩을 잘라서 물어보고 답한 것도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보도가 되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신이 났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싶은 네. 매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헌법 실력 뽀록 났다. 아,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아전이 이재명 있었네요. 대통령의 말 자체가 네. 국민 주권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다. 이거를 오해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국민 주권.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1차적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모두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2차적 권한 이렇게 권력이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해를 해서 헌법에 읽어보시라라고 이것도 띄어낸 건데 이게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이 현안을 묻지 말고 헌법 조항에 뭐 이런 근거를 해서 말을 하고 서로 그러면 토론이 소모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헌법에 근거해서 몇 조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전 헌재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데 네. 이렇게 이 헌법의 근거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도 마치 대통령이 헌법 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취지로 둔갑이 프레임을. 돼서 네. 막 정말 썸네일이 아주 과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정말 장난질을 치고 있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선출 권력 우위를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려고 맞아요. 했던 것이고 모든 권력이라는 게 자신들이 타고난 게 아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쵸, 거다. 위임받은. 그거를 생각해라. 그게 민주주의. 그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권력 우위설, 권력 서열설, 난리 났다. 이재명 대통령 권력 서열 주장 이렇게 변질되는지 저는 좀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내란의 힘이잖아요. 끝까지 내란을 밀고 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강효정 대변인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뭐 공감한다 번복하기도 했지만 이런 게 약간 언급이 나오니까 정말 야수처럼 물어뜯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뭐 피해 없는 계엄인데 뭐가 문제냐? 또 계엄을 옹호하질 않나? 여기에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피해 없는 내란이라는 말은요. 내란죄의 기본 법률을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네, 제가 기본 법률도 모른다. 기본에 내란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네. 하고 하는 얘기고 뭐 그쪽에서는 정말 그렇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들리냐면 네. 그렇게 한 거 사람이라도 몇 명 죽이고 끝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도 들려요. 그러면 오히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뭐 법리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란이 벌어지면 그때 내란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란 이게 구체적 위헌범위라고 하는데요. 네. 위험이 발생하면은 내란이 완성이 돼요. 네. 완성이 되는 문제라 이 내란 지금 그쪽은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건데 네. 위험이 구체화됐다는 건 사람이 죽거나 뭐 탱크가 밀고 다녔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지 못해서 아쉽단 말인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인지 이게 내란 관련된 가장 대표적 판례가 5.18 판례인데 거기서 구체적 위헌범위라는 기수식직이나 이런 게 딱 찍혀 있어요. 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내란 정당이라는 거를 희석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사실 이제 정당 해산 문제까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피해 없는 계엄이다 그러면서 또 옹호를 하는 것도 뭡니까? 이거는 옹호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비를 거는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사실 지금 좀 전에도 이제 뭐 사법 뭐 헌법의 3법 불입이 어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특정 정당 자꾸 비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은요. 네. 이게 삼권분립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가서 5.18 판례라도 한번 읽어보고 오지? 넌 사실 말을 하고 싶은 그 정도 수준의 얘기들이에요. 기본도 안 돼 있다. 네, 기본도 안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네. 우리 미취학 아동들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 그냥 우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 나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진짜 논평할 가치조차도 없다.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어떤 과도한 해석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아무 말이나 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과격한 언행을 해서 이걸로서는 그냥 그구들한테 표를 받고 그분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뭔가 하기 위한 그런 것뿐인 거지. 이게 어떠한 무슨 정치적인 효과를 갖고 온다? 뭐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 문제는요. 네. 사실 이건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얘기하면 언론이 사실 걸러줘야 되거든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얘기에 대한 경우에도 지금 이게 가장 많이 돌아다닌 게 이름 얘기할게요. 어차피 언론 비판이니까 지금 한겨레 기사인데 네. 한겨레 기사 지금 한겨레 기사를 여기 따옴표 해가지고 얘기하는 일을 들으면 아까 신효진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네. 헌법을 읽어보라는 말은 물어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헌법을 읽어보시면 네, 그렇죠. 야,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렇게 이게 사법부 존중해야 되지만 사법부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취지가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한 대통령 선출 권력이다. 뭐 이런 식의 원론적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겨레 얘기를 했잖아요. 한겨레에서 뭐라고 결론을 시작을 하냐면 문 전 대행의 이런 발언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해요. 결론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고 네,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내란의 법리를 내란 터진 지 한 3일인가 4일 만에 국회에서 처음 톡을 했는데 네.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다 계속 얘기했어요. 네. 내란은 이미 기수고 네. 지금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 이제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판례 찾아보면은 법률가는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네, 네. 모두가 아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은 다운표 받아서 써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 스스로가 필터링 없이 그걸 받아 써주는 게 문제다. 받아 쓰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이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문영배 전 소장 대행이죠. 대행의 말은 대통령하고 말이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사람 뭐 죽은 사람도 없는데 뭐 몸 피해가 있었냐는 말이 그럴듯한 말이고 그런 말들이 계속 사람들이 같은 수준에서 비교가 되니까
국민의힘의 얘기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거를 힘을 받고 더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언론이 키워주는 겁니다. 네. 아니, 그 언론에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네.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워딩이 정확하게는. 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강유정 대변인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네, 다시 대법원장 얘기했죠. 사퇴 요구가 아니라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런 게 나온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보면은 그게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좀 말이 길죠. 네. 강유정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길게 한 거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이 없다예요. 정답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서 그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를 가지고 사퇴 요구 대통령실이 공감하는데 그거 사퇴 요구 공감 이런 식으로 네, 원칙적 공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뭐 다운표가 탄핵. 돼서 쓰니까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번복했다. 번복했다라면서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가요? 이런 국회의원이 있나요? 하여튼간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는 아예 강유정, 강대변인은 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언론의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프레임. 예, 그러면서 당장 해임해라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이 오로지 이준석의 그 페이스북을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조선일보랑 똑같은 논조로 가는 것이 그냥 이준석의 말을 그대로 보도하고 아무런 것도 없고 이준석의 말이 마치 팩트이고 사실이냐. 그렇죠. 예, 원칙적 공감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도 없이 그렇게 언론이 퍼나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그렇죠. 보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네. 결국은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딱 정확히 그죠? 약속된 질의와 약속된 대답만 하겠죠. 네. 이거는 갑자기 나온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다 보면 네. 뭐 워딩이 조금씩은 정제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언론에서 받아 적으면서 정확하게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어떤 의도였는지를 체킹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도 더 이상 언론의 역할을 좀 하기 싫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주제 하나만 더 보고 끝내야 될 시간 관계상 이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 파티 일부 내용이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영상 짧게 보실게요.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화영 술 연어 반입. 제가 알기로는 저 발언을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했다는 이유로 또 검찰에 의해서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다라고 이광민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네, 김광민. 예, 그 변호사가 이제 방송을 한 거를 들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저 얘기를 사실을 사실대로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다시 검찰이 네. 이건 위증이야 이런 일이 없었잖아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허위라고 해서 위증 협의로 고발됐는데 진술이 맞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자체가 원 재판 자체가 이렇게 술 파티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술 파티를 통해서 진술 회유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이 서로 오염된 상태에서 재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밝힌 거로 또 기소가 되고 그렇죠. 두 건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대법원 판결도 지금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당시 상황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화영이 이런 주장했을 때 레거시 미디어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는 뭐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뭐 살인범을 뭐 수사하고 있는데 사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회유해서 어떻게든 뭐 담배도 한번 주고 뭐 술도 한 잔 주고 뭐 이런 방식을 썼다. 이게 적절하냐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방법이 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핵심은 뭐냐?
술자리 가졌다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공범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술 회유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그러면은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범은 그 구치소 안에서도 못 만나게 해요.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서 진술이 다 그러면은 거짓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적 없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몰아갔던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네, 마지막 김비상 변호사님 말씀 네. 들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KH 배상인 회장 증언이 좀 생각이 나기도 네. 하는데 네. 결국에는 증인 회유, 조작 수사, 그다음에 조작 기소, 검사 박상용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수사를 해봐야죠. 네. 지금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진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정황 증거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짜맞춰서 진술과 일치한다는 게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그 자료들을 언제 있을까? 사실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시점. 출장 일지 출장 일지나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번 감사할 때 자기들 자체 감사할 때 그 받는데 넘어가서 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법무부가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네. 이걸 했더니 다시 대검찰청이 자기들이 감찰팀을 좀 꾸려서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걸 상설특검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이걸 다시 가져가겠대. 자기가 들고 있던 증거들이 갖고 있었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가 네. 문제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다시 가져가서 감찰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지금 구속 말씀하신 구속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누가 수사할지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증거 인멸할 수도 있어요. 관봉권 뜯었던 것처럼. 네. 그동안에 검찰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나. 결국에는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재명 잡으려고 이화영이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같이 팔로우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 정말 최고의 세 분 변호사님들 모시고 법조상거리 했고요. 출연해 주신 신유진 변호사님, 김비성 변호사님, 전원교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